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송화마을은 경상도의 깊은 두매산골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답니다. 허나 조용한 것이 어디까지나 아침 해가 솟기 전까지의 이야기였고, 동이 터오면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의 호미질 소리와 장터를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골목골목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목을 끄는 두 집안이 있었으니, 하나는 송화마을에서 가장 큰 논밭을 소유한 지주 배만식의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뼛속까지 성실함으로 무장한 농부 최영식의 집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같은 해에 장남을 낳았고, 그 뒤로도 아들만 줄줄이 6을 두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두 동갑내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넓은 땅을 가진 부자 집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땀으로 밥을 짓는 가난한 집안이니 두 집안의 행색과 살아가는 방식이야 하늘과 땅처럼 달랐죠. 배만식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그의 부는 어찌하여도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으기만 바쁜 것이었고, 한 푼이 아쉬운 듯 돈과 재산을 끌어모으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배부자라 불리면서도 그 속은 늘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최영식은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정직과 근면을 삶의 신조로 삼아 자식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곧 의리와 성실함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이였기에 비록 제 집 앞마당은 협소했으나 그 마음만큼은 드넓은 평야와도 같았답니다. 이렇듯이 부모의 성정이 다르니 자식을 대하는 태도 또한 판이하였습니다. 배만식은 자식들에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돈이 있는 자가 곧 권력을 쥐는 법이다 라며 철저히 재산 분리는 법과 이익을 챙기는 수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세상은 냉정한 것이야.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돈을 쌓아야 한다 고 타일렀답니다. 한편 최영식은 전혀 다른 말을 가르쳤으니 돈이 많다고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고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의리를 지키고 약자를 도우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두 집안에서 길러진 아이들은 나날이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집안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게 된 것에는 단순히 집안의 재산 차이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안주인 곧 안악들의 성품도 크게 한몫하였습니다. 배만식의 아내 허청댁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죠.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입심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화제 중 하나가 남편 배만식의 바밀이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 팔자를 어찌해야 한대요? 저 양반이야. 겉으론 의젓해 보일지 몰라도 바밀은 형편없는 거 모르시오? 어휴, 이 밤마다 내가 맥 빠져 죽겠어요. 나가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덤비니 원! 하고 동네 안악들에게 대놓고 험담을 늘어놓았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악들은 기겁을 하기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했으나 결국 허청댁은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니 배만식이 이를 알 리가 없었으되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술 기운의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서로 수군대는 걸 보고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그날 밤 허청댁을 다그치며 대체 나를 뭐라 떠들고 다니는 게냐? 라며 화를 냈지만 허청댁은 태연하게 아이고, 기왕 못하는 거 사람들이라도 알아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라며 한술 더 떠 남편을 코웃음 쳤습니다. 며칠 후 저녁 배만식은 기세에 좋게 허청댁의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밀었으나 불과 몇 번 움직이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끝내버리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청댁은 입을 떡 벌렸다가 이내 눈을 부릅뜨고는 만식을 쥐잡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이래서 여태 참고 살았단 말이오. 내 나이 40이 넘도록 당신이 내 기대를 저버린 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소?
어찌 남들 집안 양반들은 밤마다 처자식을 울게 만든다 하는데 우리 집 양반은 맨날 나를 울게 만드냐고? 배만식은 난감한 얼굴로 방 구석 누워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허청댁의 성난 눈빛을 피할 길이 없었죠. 아니, 그게 말이오. 오늘 낮에 논일도 많았고 장부 정리도 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려, 피곤하다 피곤해. 낮에는 돈 세느라 피곤하고 밤에는 정신없어서 피곤하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내가 이 집 안주인이요? 아니면 돈 세는 머슴이요? 허청댁은 이불을 걷어차고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푹 내쉬더니 더욱 독하게 몰아붙였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기생집에 나가서 따뜻한 손길이라도 받으라고 돈을 쥐어줄 걸 그랬지. 그 기생들도 이런 실력 보면 술잔 엎어버릴 거요. 배만식은 그만 귀까지 빨개지더니 머뭇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허청댁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아이고, 남들은 지 남편 자랑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 마을 안악들이 묻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겠더이다. 어휴, 참나,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한지. 그날 밤 허청댁의 잔소리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배만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 허청댁이 또 한마디 보탰다죠. 아이고, 사내란 게 참 너무 일찍 끝내버리면 이게 어디 밤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먼. 마을 안악들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배만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침만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에 비해 최영식의 아내 기살댁은 이름 그대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재주가 있었죠. 남편이야말로 성실하고 든든한 사람이지만 밤일은 조금 서툰 편이었습니다. 허나 기살댁은 이를 입 밖에 내기는커녕 마을 안악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남편 영식이야. 한번 움직이면 논밭 가는 소처럼 든든하니 다른 데는 몰라도 밤일 하나는 부족할 게 없어. 그 말을 들은 안악들은 남편을 한껏 부러워했고 이는 곧 최영식의 자부심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살댁은 남편이 서툴면 서툰 대로 슬기롭게 이끌어 주었으니 밤이 되면 조용히 서방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저 나만 믿어요. 하며 능숙하게 남편을 도왔답니다. 그녀는 결코 남편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어느 날 영식이 서방이 밤이 깊도록 한숨을 내쉬며 뒷마당을 거닐었답니다. 기살댁이 이를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죠. 서방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며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영식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에 밭일을 하며 들은 마을 남정네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다들 나보고 힘이 좋아도 오줌발이 약하다고 놀리더군. 괜히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하며 쑥스럽게 말하니 기살댁은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죠. 그날 밤 기살댁은 더욱 부드러운 손길로 남편을 감쌌답니다.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듯 자연스럽고도 유려한 흐름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죠. 서방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나에게 가장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녀의 속삭임에 영식은 움켜쥐었던 긴장을 풀고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영식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기살댁이 참 지혜롭다더니 영식이 서방도 이젠 남부럽지 않겠구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기살댁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부부의 금슬이 좋다는 것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덕분에 최영식은 늘 자신만만했고 부부 금슬 또한 더욱 깊어졌답니다.
기살댁은 단순히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슬기로움을 지닌 여인이었죠. 남들은 그녀를 두고 남편의 길을 살리는 재주가 있는 여인이라며 부러워했답니다. 이렇듯 배만식과 허청댁은 서로 못마땅하게 살았고 최영식과 기살댁은 서로를 위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라졌고 이는 곧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모습이 되는 법이니 과연 이들 자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듯 두 집안은 부부간의 모습부터 판이하게 달랐고 자식들의 교육 방식 또한 그러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소란이 일어났으니 바로 숭어 도둑 사건이었답니다. 그날 부잣집 장남 배상필과 농사꾼의 장남 최정우는 마을 어귀에 흐르는 강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러다 강가 한쪽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커다란 숭어 몇 마리를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재빠르게 물고기를 감춰들고 각자 집으로 향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배만식은 아들이 숭어를 들고 오자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그러자 배상필은 한껏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에서 어부들이 잡아놓은 걸 슬쩍 했는데 제가 5마리를 가지고 최정호에게는 1마리만 주었습니다. 배만식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었답니다. 잘했구나. 세상에 공짜 아닌 것 없지. 손에 넣으면 내 것이요. 마음이 약해 못 가지면 남의 것이 된다. 하지만 다음엔 그렇게 어설프게 나누지 말고 몽땅 내가 가져야지. 그러고는 집안 식구들을 불러 숭어국을 끓이라 명하고 장남 배상필의 공로라며 한가운데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을 덜어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죠. 반면 최정우가 숭어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최영식은 단번에 이를 눈치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정우는 머뭇거리며 사실을 고백했고 그러자 최영식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 내가 남의 것을 탐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탐욕이 싹튼 것이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큰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는 정우를 동생들 앞에 세우고 단단히 매질을 하였답니다. 그러고는 정우의 손에 숭어를 들려 다시 강가로 가 어부들에게 돌려주게 하였죠. 정우는 어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고 어부들은 그의 정직한 행동을 칭찬하며 용서하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는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형제들 또한 이를 교훈 삼아 바른 길을 걷게 되었죠. 이렇듯이 같은 사건이라도 두 집안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으며 이는 두 집안 자식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배만식의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은 점점 이익에만 눈이 멀어갔고 최영식의 자식들은 정직과 올바름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죠. 세월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질 터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두 집안 막내 아들들 배도영과 최윤석의 공부 태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답니다. 배만식의 셋째 아들 배도영은 글을 외우는 것을 귀찮아하여 늘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였죠. 훈장 앞에서도 멀뚱히 서서 겨우 몇 마디를 웅얼거릴 뿐 글을 익히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답니다. 이에 훈장은 크게 노하여 회초리를 들어 꾸짖었죠. 이놈아, 학문이란 것은 부지런히 익혀야 몸에 배는 법이다. 게으르면 내 앞날이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배도영은 마지못해 대답하고 여전히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만식이 이를 전해 듣고는 서당으로 달려가 훈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 도영이가 귀한 집 자식인데 감히 회초리를 들다니? 글쎄, 돈이 많으면 그리야 자연스레 몸에 배는 건 아니겠소? 글줄을 익혀봐야 결국 부자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오?
훈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더는 배만식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윤석은 같은 날 서당에서 글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훈장에게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그는 이를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죠. 그리하여 다음 날에는 밤새 글을 외워 단단히 준비하고 서당에 갔고 훈장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격려하였답니다. 그의 추후가 끝난 가을날 마을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정들이 힘을 겨루는 가운데 소년부 경기에서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 배석진과 농사꾼의 둘째 아들 최진수가 맞붙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경기장을 둘러싸고 지켜보았습니다. 배석진은 힘이 좋았으나 기술이 부족하였고 최진수는 오랜 농사일로 다져진 힘과 날랜 몸짓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씨름이 시작되기 직전 배석진은 슬그머니 다가가 최진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받고 그냥 적당히 넘어져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안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난 또 혼난다. 최진수는 순간 갈등했으나 주머니 속에 엽전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자 고민 끝에 승부를 져주기로 했죠. 씨름이 시작되자 그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넘어졌고 배석진이 승자로 선언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영식은 아들을 불러 단단히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을 받고 일부러 졌다는 것이 사실이냐? 씨름은 정정당당하게 힘을 겨루는 것이지 돈으로 사고 파는 장난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적에게 돈을 받고 싸움을 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고는 회초리를 들어 최진수의 종아리를 100대나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최영식의 엄한 가르침을 칭찬하였답니다. 그날 이후 최진수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단련하여 진정한 씨름꾼으로 성장하였죠. 이렇듯 두 집안의 아이들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배만식의 아이들은 점점 편법에 익숙해져 갔고 최영식의 아이들은 올바름을 배워가며 성장하였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질 터였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두 집안의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배만식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고 땅을 사고 팔며 서로 이익을 다투느라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기 일쑤였죠. 형제라 하여도 재산을 두고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속이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배만식이 세상을 뜨자 그의 자식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남 배상필은 논밭을 팔아 큰돈을 쥐겠다고 했고 차남 배도영은 마을 장터의 상권을 독점해야 한다며 형제들을 협박했죠. 막내 배석진은 그 사이에서 이리 붙고 저리 붙으며 이익을 취하려 들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장남인 내가 관리해야 한다. 배상필이 소리를 지르자 배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야말로 땅 팔아 한양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오? 동생들도 좀 챙겨주시오. 욕심 좀 그만 부리고. 배석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형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보기엔 형님들이 다 똑같소. 다들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하니 말이오. 어찌 보면 이 집안은 이제 형제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이 말을 기점으로 형제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듯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한다며 서로를 물어뜯었고 마침내 장터에서 형제끼리 멱살을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욕심을 부렸잖아.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하며 치고받고 싸우다가 급기야 마을 관가의 소장을 들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땅을 쥐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형제간의 송사까지 벌이는구먼. 욕심이 지나치면 형제도 원수가 된다더니 저것들이 딱 그렇구먼. 그들의 다툼이 격해질수록 배씨 가문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형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재산을 뺏고자 혈안이 되어 싸웠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손도 내밀지 않았답니다. 장터에서 만나도 모른 척 지나치기 일쑤였고
마을 잔치나 경조사가 있어도 그들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죠. 형제들은 서로의 논밭을 빼앗겠다며 매번 소지를 올려 관아에 호소하였고 때로는 뒷골목에서 사람을 시켜 상대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형제들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니요? 배석진의 마누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배석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한단 말이오? 형님들이 먼저 나서서 내 몫을 빼앗으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내 손에 남는 게 무엇이겠소? 배석진의 마누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서로 쥐어뜯고 싸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빈털터리뿐 아니요?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워봐야 결국 손해는 우리 목 아니요?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은 남의 집 문간에라도 가서 살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배석진은 마누라의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재산이오. 형님들이 먼저 덤비는데 내가 뒤처질 수야 없지 않소. 배석진의 마누라는 답답한 듯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도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겠소? 이러다 우리도 결국 남들이 혀를 차며 등을 돌릴 게 뻔하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송화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배만식의 자식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집 문턱을 넘는 사람도 없었으며 장터에서도 거래를 꺼리는 자들이 늘어났죠. 저놈들하고 엮이면 괜히 송사에 휘말릴 것이 뻔하니 그냥 멀리하는 게 상책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배만식의 후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배만식의 자식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영식의 자식들은 각자의 재능을 펼쳐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장남 정우는 관군에 들어가 무관이 되었고 차남 진수는 유학자가 되어 학문을 닦았으며 삼남 윤석은 의생이 되어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답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각자의 능력을 살려 떠났고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바른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송화마을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한 노인이 허겁지겁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동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사람들은 술렁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배만식의 장남 배상필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허둥지둥 뛰어나와 외쳤죠. 어디로 가야 하오? 내 금부치부터 챙겨야겠소. 그러자 마을의 노파가 콧방귀를 뀌며 혀를 찼습니다. 금부치를 목숨 대신 바칠 셈이냐? 돈이 내 목숨을 살려주겠느냐? 그러나 배상필과 그 형제들은 이미 저마다 보따리를 싸며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죠. 이를 본 최영식의 장남 최정우는 혀를 찼습니다. 너희들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니더냐? 남자가 되었으면 당당히 맞서야지. 하지만 배만식의 자식들은 곧장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반면 최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운다면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이오. 칼이 없는 자는 농기구라도 들고 힘이 부족한 자는 물이라도 나르시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정우는 굳게 말했죠. 사람이 싸우기 전에 질에 겁을 먹으면 이미 진 것이오. 우리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하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고 최영식의 다른 아들들도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밤이 되자 왜구들은 마을을 덮쳤고 마을 사람들과 최영식의 아들들은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결국 최정우는 앞장서서 싸우다 적들의 칼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옷을 적시며 그의 몸은 땅바닥에 무겁게 쓰러졌죠. 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형을 향해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져 숨을 죽였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시오. 차남 진수가 다급히 형을 부축했으나 정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러면 안 돼요. 제발 눈을 뜨시오. 그때 삼남 윤석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전장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의원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다친 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는 형의 맥을 짚고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끓는 물과 깨끗한 천이 필요하오. 어서 준비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물을 끓이고 여성들은 깨끗한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움직이며 상처를 막아 나갔습니다. 이 피를 멈추게 해야 하오. 피를 많이 흘리면 형님이 버티지 못하오. 그는 침착하게 손을 움직이며 약재를 빠르게 배합하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동생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렸습니다. 형님, 정신을 붙잡으시오. 윤석은 형을 붙들고 애타게 소리쳤죠. 형님은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을을 지키지 않았소? 형님 없이는 우리가 어찌 이곳을 지키겠소? 그러자 정우의 손끝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석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정신을 붙드시오. 저희가 형님의 길을 따를 것이지만 형님께서 끝까지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정우는 희미한 눈빛으로 윤석을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졌으나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하오, 형님. 살아서 끝까지 마을을 지켜야 하오. 윤석은 형의 상처를 덮고 단단히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제 잠시 쉬게 해야 하오. 그리고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우린 곁을 지킬 것이오. 동생들은 형의 손을 잡고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뜬 순간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본 듯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리하여 최정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윤석의 의원으로서의 기술과 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를 살려낸 것이었답니다. 왜구들의 출몰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최영식의 집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번창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가문을 두고 정직과 의리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며 그의 자손들을 존경했죠. 반면 배만식의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를 배신하며 끝없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왜구들의 도망치고 난 후 장남 배상필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들을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내 것이었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그는 큰 소리쳤지만 차남 배도영과 막내 배석진도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형님, 그렇게 독식할 생각 말고 나눌 것은 나눠야 하는 것 아니오? 배도영이 나서자 배상필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몫을 걱정했더냐? 나는 형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니 감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러나 배도영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겠소? 형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 아니오? 말이 거칠어지자 배석진이 중재하려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결국 배상필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배도영의 멱살을 잡았고 격한 몸싸움 끝에 칼이 빠져나왔습니다. 내 몫을 탐내려거든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배상필이 외치며 칼을 휘두르자 배도영은 피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답니다. 이를 본 막내 배석진이 충격에 빠져 외쳤습니다. 형님,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형제끼리 이럴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배상필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놈도 내 재산을 탐내겠다면 똑같이 보내주마. 배석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상필의 칼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배석진마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배상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손에서 떨어뜨렸답니다. 그의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두 동생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고 주위는 적막했답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그는 헛디딘 걸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고 어릴 적 마당에서 씨름을 하며 웃던 동생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고 결국 자신이 벌인 이 싸움의 끝은 피로 물들어 있었죠. 순간 문 밖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였답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죠.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눴다. 둘은 죽고 장남이 피범벅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배상필은 본능적으로 칼을 줍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내다가 형제끼리 칼부림까지 벌이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또 있겠소.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집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이제 배씨 집안은 마을에서도 철저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을 벗어나려 했으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싸움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죠. 며칠을 도망치던 그는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송화마을 사람들이 관가에 이 사건을 고하고 포졸들이 그를 뒤쫓은 것이었죠. 형제를 죽인 패류나? 내 죄를 스스로 알겠느냐? 포졸이 그를 꽁꽁 묶으며 소리쳤습니다. 배상필은 반항할 힘조차 없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는 곧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판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그의 죄를 물었답니다. 배상필, 너는 아비가 물려준 재산을 탐하여 동생들을 죽였다. 조상께서 이어온 가문을 스스로 무너뜨린 패륜을 저질렀으니 너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도 없구나. 이 나라 법에 따라 내 죄를 물을 것이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거라. 배상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었죠. 어릴 적 아버지가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오. 그러나 후회의 말도 속죄의 말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되었답니다. 배상필을 능지처참하라. 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이 형제를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고 형벌은 가혹했답니다. 포졸들은 배상필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자 망나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무심한 눈으로 배상필을 바라보며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배상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에는 금과 재산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지킬 돈도 가족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죠. 너도 이제 끝이구나. 망나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법이지. 배상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도 한때는 형제들과 들판을 뛰놀며 푸른 하늘을 보았을 터였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늘은 칼날처럼 차가운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간 무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상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망나니의 칼이 번쩍 빛을 내며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배상필의 목숨은 끝이 났고 배씨 가문의 이름은 송화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송화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은 지 오래지 않아 최영식의 집안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가문을 존경하며 그들의 집안을 본받고자 했죠. 사람이란 결국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오. 최 영감의 자식들이 한창 어릴 때 매를 맞으며 바른 길을 배웠더니 지금은 마을을 지키고 널리 이름을 떨치지 않았소? 장터에서 모인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최영식이 자식들에게 매를 든 것은 결코 화풀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식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그 뜻을 설명했죠. 이 매가 아프겠지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니 참아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으며 아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고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은 저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마을과 나라를 빛냈습니다. 장남 정우는 관군에서 큰 공을 세워 장수가 되었고, 차남 진수는 유학을 깊이 닦아 이름 높은 선비가 되었으며, 삼남 윤석은 의원이 되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며 선행을 베풀었죠. 그들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성실히 걸으며 마을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예전 어느 날 최영식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고 온 집안이 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하자 최영식은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말이다. 그는 한참을 뜸을 들이며 자식들을 둘러보았답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돈이 많다고 사람 구실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잊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최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송화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어른을 떠나보냈다고 한탄했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자식들에게 이어졌고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영식의 자식들은 각각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의원이 되어 마을을 더욱 발전시켰답니다. 송화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의 후손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옳은 매를 들었던 것이었구나. 라며 감탄했죠. 반면 배만식의 집안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탐하다 서로를 죽이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 집안을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배씨 가문의 집은 한때 번듯했으나 결국 황폐해지고 마을에서도 배씨 성을 가진 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죠. 결국 송화마을에는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때마다 최영식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최씨 가문은 대대손손 번창하며 마을을 대표하는 집안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했죠. 옳은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 이 말이 세대를 지나며 더욱 깊이 새겨졌고 송화마을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이 되어갔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